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45살이 된 전업주부예요. 지금이야 집에서 편하게 있지만 사실 전 몸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요가 강사였거든요. 요가 강사가 되었다가 또 지금의 제 모습이 될 때까지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어디에라도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로 풀어내면서 마음도 풀고 또 위로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살롱이라는 곳을 알게 되자마자 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원래 저는 어려서부터 참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입이 짧아 한창 성장기일 때도 뭘 많이 먹질 못했고 태생적으로 근육이 안 붙고 빼빼 마른 몸이었죠. 그래도 어릴 때는 잔병치레 조금 하는 정도로만 고생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게 되니 늘 피곤함에 허덕이고 건강 적신호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 절 보고 주변 지인이 요가를 추천해 주었고 그게 제가 처음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엔 10분만 지나도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무리 아리백이고 아파도 꼭 참고 3개월을 매일같이 나가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하다 보니 전 몰라보게 건강해진 몸을 갖게 되었고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 제가 오랫동안 배웠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주말 강사로도 일해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 수업만 맡아서 하며 투잡 생활을 이어갔지만 강사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저축한 금액이 꽤 쌓이게 되면서 저는 아예 회사를 관두고 전업 강사가 되었어요. 그때 절 강사로 일하게 해주신 원장님이 바로 처음부터 제게 요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답니다. 새로 요가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강사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이례적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하자마자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활기찬 인생의 이막을 펼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미나에서 자주 뵙던 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저보다 1살 많은 나이에 대기업에 다닌다는 남편은 실제로 만나보니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뭐든지 무조건 최고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취업이 조금 늦더라도 이 회사를 꼭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 조금 바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참. 아, 네. 현진쌤한테 들었어요. 그 회사 업무가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물론 너무 좋은 회사라 복지도 엄청나고 급여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회사 다니는 분을 처음 뵈서 신기하네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저는 이 회사 좋아요. 아직 1년차 신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끝까지 버티려고요. 요즘 친구들 보면 다 해외여행이니 뭐니 하면서 세월 아까운지 모르더라고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은정 씨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 편이세요? 현재를 즐기는 게 중요한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도 광활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만 보고 사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 직장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요가 수업하게 된 것도 처음엔 계속 투잡으로만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원장님 만나서 안정적으로 수업받게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되게 신중하신 스타일이구나. 은정씨 입맛도 그렇고 얘기 나누다 보니 저랑 되게 잘 통하시네요. 그때 당시는 20대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최대한 젊을 때 많이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희 또래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때였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기보단 알바나 계약직 일만 하면서 돈이 모일 때마다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편이었고, 당시엔 드물게도 남편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은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듬직한 사람 같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라면 제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귄 지 8개월 만에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 1년 차에 저희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기뻐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원래는 아이를 간절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낳으면 귀엽겠다, 잘 키워봐야지 라는 가벼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 엄청난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너무 신비롭고 소중했어요.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아이를 만나게 될 날만 고대하며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불행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뱃속이 너무 잠잠한 거예요. 덜컥 불안감이 엄습한 저는 곧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살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좌절감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남편은 먼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기운 차리고 힘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 다시 잘 노력해보면 이번엔 예쁜 아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우리한테 올 아기는 따로 있었는지도 몰라. 저는 남편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 자신이 그전에는 그렇게 목 놓아 울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 역시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아기를 가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저희는 계속해서 유산이라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답니다. 한 번 겪어도 힘들다는 유산을 3번이나 연속으로 겪게 되니 저는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정도로요. 그런데 3번째 유산을 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버리더군요. 바로 제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절 위로하고 안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절 원망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니, 2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으면 이번에는 좀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실수라니, 병원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그랬잖아. 당신 말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나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몸이잖아. 내가 2번이나 그렇게 좋게 넘어가 줬으면 이번엔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지. 뭐라고? 넘어가줘?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란 거 한 적 있어? 병원에서 하라는 거 안 한 거 있냐고. 하라는 그대로 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결과가 그렇잖아, 결과가. 이번에야말로 여자가 제대로 해내야 하는 일인데
가뜩이나 몸 쓰는 일 하면서 애가 무사하길 바래? 2번씩이나 유산을 했으면 이번엔 일을 줄여서라도 모든 집중을 쏟았어야 하는 게 맞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이 메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뒤로 남편과 제 사이는 영원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때 일이 바래지고 일상을 되찾아도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조금 심한 말을 뱉긴 했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직장에서요. 하필이면 가정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남편이 잘 따르던 부장이 사내 정치에 밀려 좌천된 거예요. 그 부장님은 저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더군요. 남편은 아직 서울에 있었지만 입사 동기들이 전부 승진할 때 혼자만 덩그러니 승진을 못하고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현장직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남편은 오히려 지방으로 쫓겨난 것보다 승승장구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자기만 혼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걸 더 힘들어 했어요. 밤마다 잠도 설치고 괴로워할 만큼요. 저에게 말한 것 외에도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꽤 컸을 겁니다. 대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남편은 어떤 일을 겪는지 세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탈모까지 올 정도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서로 사이는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유달리 얼굴이 푸석해질 때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거나 해장이 필요하면 아침마다 밥을 해먹이고 회사에 보냈죠. 정시간이 없으면 꿀물이라도 타줬고요. 살림은 자연히 제가 90%를 담당했고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설거지나 빨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일만 도왔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저는 남편을 위해 맞춰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드디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새롭게 줄을 잘 서는데 성공한 것인지 점점 얼굴이 다시 피더군요. 그때쯤 되어서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남편도 저에게 다시 조금씩 따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우리는 짧지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점차 길어졌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기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다시 기대를 하면서도 전과는 다르게 시도 자체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사실 너무 큰 실패를 겪고 완전히 좌절했던 일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머리도 마음도 선뜻 결정이라는 걸 내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조심스러운 결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일하던 요가원의 원장님께서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셨는데요. 요가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였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기에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며 제 사정을 전부 알고 계시던 원장님이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라도 활기를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기회가 오자마자 저에게 제안을 주신 거였기에 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남편도 좋은 기회라며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고 여행의 첫 3일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전 그렇게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가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껏 만끽하고 그런 자연 속에서 다 같이 요가를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억압감이 전부 해소되는 듯 했죠. 그런데 왜 항상 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인지 저는 한순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이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렇게 가파른 언덕도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굴러떨어진 그 도로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였고 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한국이었으면 바로 119라도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해외에서 이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죠. 원장님의 비명소리를 끝으로 기억이 나는 건 잘 없네요. 조각난 기억 속에서 원장님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절 부르던 모습과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던 장면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야 한국으로 옮겨졌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뒤였기에 결국 평생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려 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외에서 사고가 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동안 살면서 모아두었던 재산이 거의 다 거덜났고 몸은 불구가 되어버리더군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과 회사만 오고 가던 남편도 그때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까지 시종일관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은 하반신 마비라는 말에 의자에서 튕기듯이 후다닥 일어나 의사에게 재차 물었어요. 그럼 아이도 못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거야 조금 더 상태가 호전된 뒤에 살펴볼 일이죠. 당장 수술 경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수술 경과가 좋으면 가능은 하다는 건가요? 하반신 마비인 환자분이더라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내분은 그것보다는 회복이 우선입니다. 척추랑 골반이 망가지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나가려던 의사는 남편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아이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아내분 회복이 최우선이세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남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남편이 절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지도 절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죠. 제가 회복을 마치고 제 화를 끝내는 동안 남편은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늘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긴 치료 끝에 병원에 올 때 남편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지만 끝끝내 임신이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굳이 이런 몸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당시 저는 두 다리를 잃은 것만으로도 좌절감이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일은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의사들도 대부분 말리는 눈치였고요. 제 몸 하나 챙기기 어려운데 새 생명을 위한 희생까지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다녀온 이후에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설령 낮은 확률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절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왔고 그때 이후로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던 일을 할 수도 집 밖에 혼자 나가기도 어려워진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할 일 없이 매일같이 침대나 휠체어에만 앉아 있으니 온갖 나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더군요. 병원에 있을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이 말도 걸고 치료받으러 오가며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사라지니까 억지로 눌러놓았던 좌절감과 우울감이 전부 터져나오더군요. 화장실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거실에 나가고 집 앞 마트를 가는 등 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익혀나가야만 했으니까요. 달라진 신체로 산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저는 매 순간 피부로 깨달으며 많이 울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저를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홈캠만 거실에 하나 덩그러니 설치해두고 애완견만도 못할 정도로 절 방치해버렸죠. 몸이 불편해진 이후로 오히려 집에 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 일찍 들어와도 식사는 반드시 밖에서 먹고 왔고 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실에서 맥주를 마셔댔어요. 술주정을 하고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출근을 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자처해서 일을 하러 나가니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주 씻지도 못하고 외출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는데요. 하루는 평소처럼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이후로는 쭉 남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점심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 내가 말 안 했나? 그거 한도 20만 원이야. 뭐?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당장 식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밖에 마트 가서 사 먹거나 아님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나는 라면 하나 끓이기도 어려운데. 휠체어 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라면 하나를 못해. 그게 자랑이야? 못하면 해버릇 해야지. 아니, 어떻게 돈 한 푼 안 벌면서 매번 배달시켜 먹을 생각을 하냐?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나 몸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한 번을 도와주는 법도 없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남보다도 못해. 오늘은 샤워 한 번 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 근데 어떻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써와도 내가 한마디를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당신 몸 불편한 뒤로 내조를 바라기래 살림 잘하기를 바래. 그냥 당신 몸은 당신 스스로가 알아서 챙기라고. 혼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식비에만 20만 원 넘게 쓰겠다는 거, 그 심보 자체가 너무 뻔뻔하잖아. 남편의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도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돼. 끊어. 남편은 제 말을 싹둑 자르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폭발해버렸는데 또 남편이 외벌이로 일을 하는 건 맞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죠. 남편은 그렇게 크게 싸워놓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우울증이 더 극심해졌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점점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조금 멀쩡한 노숙인 정도라고 보면 되려나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친정 가족들한테도 친구나 지인에게도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죠. 왜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번뜩 이러다가 정말 제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본능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부터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큰맘 먹고 외출을 해서 이혼 서류를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던졌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더니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걸 알아차리곤 하! 하고 기가 차다는 듯이 한숨 섞인 짜증을 냈죠. 이게 뭔데?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보면 몰라? 뭐 하긴 뭐해? 이혼하자는 거지.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이혼? 이게 그동안 참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 누가 자기 아내한테 당신처럼 굴어. 내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잖아. 당신은 나랑 결혼 생활 계속하려고 이따위로 구니? 내가 싫어서 발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원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당신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인간이었어? 아니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능이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이 여편네야,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하, 참나. 진짜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싹 사라지게 하네.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이혼 서류를 한 손으로 사정없이 구겨버리더니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나니까 당신 이 지경이어도 데리고 사는 줄이나 알아. 이딴 짓거리 버릴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지내. 알았어?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이 여편네야. 그런 남편이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게 보여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죠. 그리고 그날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혼자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잤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졌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바로 이틀 뒤인 그 주 주말, 요가원 원장님께 연락이 온 거였어요. 원장님은 제가 다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거의 반년 만에 연락을 주신 거였죠. 반년 만에 만난 원장님은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요. 절 보자마자 그동안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며 얼굴을 붉히셨어요. 내가 괜히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내 마음이 안 좋고 은정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원장님. 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때 저 생각해 주셔서 데려가신 건데 제가 감사했죠. 저는 원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는걸요. 원장님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내가 다 고맙네. 은정쌤이 이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 봐. 네? 그게 무슨... 예전에 우리가 같이 제작했던 요가 비디오 생각나? 아, 네네, 기억나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조회수 대박 터지고 유료 결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예? 정말요? 잘 됐네요. 내가 이제라도 쌤 볼 면목이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거 봐봐.
원장님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면서도 저는 그게 대박이 나봤자 월급 정도 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눈물을 그시덩이며 보여주시는 자료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대충만 봐도 원래 벌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을 벌게 되었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질 만큼의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와락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원장님과 저는 그렇게 서로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기뻐했죠. 원장님과 헤어진 지 얼마 뒤부터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첫 입금은 무려 17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더군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10,000원, 5,000원씩 이것저것 결제해보며 몇 번이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답니다. 이게 꿈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게 그제야 체감이 되었고 전 거실에 있던 홈캠을 녹화본을 싹 다 뒤져본 뒤 그 길로 다시 외출을 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이혼 서류를 제대로 꾸며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음에도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저는 아무나 붙잡고 강태용 과장을 불러달라고 무작정 부탁을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누군가 그 사람을 불러줬고 잠시 후 강태용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로비에 내려오는 게 보였죠. 저는 휠체어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저 부른 사람이 그쪽이에요?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태용 과장님이세요. 저는 조대리 아내예요. 조재호 대리요. 아, 근데 왜 저를...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공개되면 저희 남편 인생 망가지는 영상이에요. 강태영 과장은 묘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USB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제게 물었죠.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전 조대리랑 별로 안 친한데. 알아요. 둘이 사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안에는 강 과장 욕하는 내용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제 남편이랑 이번 달 내로 이혼할 건데 남편 인생이 아주 진흙탕 속에 처박혔으면 좋겠거든요. 강태영 과장은 한참 동안이나 굳어진 돌상처럼 말없이 제가 건넨 USB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생각이 다 정리된 건지 저에게 대가로 뭘 바라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영상으로 뭘 하시든 최대한 크게 하셨으면 해요. 그게 다예요. 제 말을 들은 강태영 과장은 알겠다며 회사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약 30분쯤 뒤 6시가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나오는 곳 한복판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다른 분들의 통행을 방해한 건 죄송한 일이었지만 아직 휠체어에 완전히 익숙한 게 아니었기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 남편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퇴근하면서 전부 저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갔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절 발견한 남편은 후다닥 저를 입구 옆쪽으로 끌고 갔어요. 미쳤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긴 왜 왔어? 당신이랑 이혼하러 왔어. 이거 받아. 남편은 제가 건네는 이혼 서류를 보지도 않고 집어들자마자 북북 찢어버리더니 가방 안에 얼른 집어넣어버리더군요. 내가 말했지.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지금 이딴 소리나 짓거리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야? 있어, 돈. 엄청나게 있어. 저는 핸드폰 통장 잔고 화면을 띄운 채 남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낚아채서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절 보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알 바 아니고 이제 당신 걱정이나 해. 당신 말대로 돈이 생긴 거니 아무 눈치 안 보고 맘대로 이혼할 수 있거든. 그냥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어떤 곳인지
구경이나 하러 온 거야. 순진하긴. 당신이 이 돈이 생겼으면 나야 땡큐지. 이혼하면 당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나한테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알지? 다야말로 이혼이 소원인 사람이야. 당신도 이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도장 찍어줄 수 있지. 그래, 하자 이혼. 어? 누가 순진한 건지, 누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이혼한대.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얄팍하고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됐으니 됐어. 난 간다. 알아서 잘 살던지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회사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엄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듣고 절 안고 한참을 우셨죠.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했고 친정엄마는 그런절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저는 그간 남편이 배우자로서 저에게 얼마나 충실하지 못했는지 증거를 전부 모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그 사이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힘써보지도 못하고 회사 일로 인해 정신없이 나락에 빠지고 있었어요. 강태영 과장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더군요. 제가 강태영 과장에게 넘겼던 USB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취할 때마다 하던 회사 사람들 욕과 어렵게 줄을 잘 섰다던 그 상사에 대한 욕,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성적 발언까지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그게 회사 인트라넷에 오픈이 되자 회사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회사 내에서 남편은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성희롱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니 남편은 겨우 변호사를 구하긴 했지만 제 주장에 마땅히 반박할 증거도 제대로 못 찾았고 그저 저희 측 변호사에게 휘둘리기만 했죠. 결국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와 저희 엄마는 친정집도 내놓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모녀도 만날 수가 없었죠.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께 남편이 빈집 초인종을 누르며 엉엉 울고 빌고 화를 내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난 건지 남편은 며칠 뒤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보내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전 그때 남편이 한 말 중 적어도 하나는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 말이에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깟 손해배상 해주면 그만이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친정엄마와 저희가 살기 편한 고급 아파트를 보러 다니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행히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되지 않아 저희는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기분 좋게 거래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남편이 저희 모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진짜 잠깐이면 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잠깐만 대화는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대체 우리가 오늘 여기 오는 건 어떻게 알고 여기서 기다린 거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집을 내놨으면 팔릴 때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정말 끝까지 소송할 거야? 그럼 애초에 관둘 걸 뭐하러 시작했겠어? 당연히 끝까지 가야지. 이제 와서 소송 멈춰라. 뭐 그딴 소리 할 거면 가. 난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만둘 마음이 없으니까. 합의를 하자고.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그 홈캠 영상, 그거 당신이 회사에 뿌린 거지.
당신이 아니고서야 우리 집 홈캠 영상을 누가 어떻게 회사에 뿌릴 수가 있겠어. 당신이 저지른 짓도 불법이야. 알아? 내가 그걸로 당신한테 소송 건 거 그거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리고 이혼도 재산 분할 적당히 합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자. 내가 왜? 참나, 계산기 때려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이것저것 걸어서 배상금 뜯어내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손해가 덜 날 것 같았나 보지?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그랬지?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돈도 많고 이 소송 끝까지 가도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합의를 해야 돼? 각자 잘못한 죄값 서로 치르고 끝내면 될 일을. 지금 남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그딴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진흙탕에 처박으려고는 했는데 시궁창에 처박힌 줄은 몰랐네. 웃어? 내가 당신 몸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폭행이니 뭐니? 그거 다 무고죄야, 무고죄.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지금 내 이름에 빨간 줄이 몇 개가 그어지게 생겼는지 아냐고. 헐씨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무고죄?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게 다 폭력이야. 법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따져. 그리고 누가 부하 직원들 상대로 그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으래? 그걸 주체 못하고 술만 처먹으면 입 밖으로 주저리 뱉은 건 당신이야. 지 인생 지가 신나게 꼬아놓고 왜 나한테 화풀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이랑 더 할 말 없어. 이만 간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엄마 차로 향해 휠체어를 돌렸고 남편은 잠깐! 내 말 안 끝났어! 하며 제 휠체어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차에서 저희를, 정확히는 남편을 노려보고 있던 엄마가 후다닥 나오셔서 남편의 손등과 등짝을 가방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팼습니다. 할 말 끝났대잖아, 내 딸이.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네가 어디 감히 내 딸한테 또 함부로 굴려고 해? 어디 내 딸 휠체어에 손을 대냐고, 이 금수 같은 놈아.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엎어졌고 엄마는 남편이 넘어져도 등이며 뒤통수를 향해 쉬지 않고 가방을 휘두르시다가 마지막엔 남편에게 침까지 뱉으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어디 한 번만 더 내 딸 함부로 해봐. 아주 그냥 그놈의 손모가지며 주둥아리며 평생 다시 못 쓰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는 씩씩거리시며 절 차에 태우시고는 호텔로 돌아오셨어요. 엄마의 갑작스런 행동에 저도 순간 얼이 빠진 채로 엄마를 말릴 생각도 못한 채 굳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제 얘기를 들으신 후로 얼마나 속으로 천불을 삭히고 있으셨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네요. 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던 반년 동안 제가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얼마나 남편에게 분노하셨겠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그 기간 동안 엄마한테 연락을 안 드린 게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엄마가 속을 풀게 되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은 결국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직장도 잃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거덜난 채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뒤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은 마음이 씁쓸하긴 했네요. 하지만 진작 남편이 기본적인 인성만 갖추고 살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니 별로 불쌍한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어쩌다 젊고 총기 있던 양반이 저렇게 못나게 타락했을까 싶은 생각만 든 것뿐이죠. 엄마랑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병원도 가까운 고급 아파트에 들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원장님과 제작했던 요가 비디오는 점점 더 잘 되어
분기별로 억대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추가로 다른 헬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힘쓰고 있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네요. 요즘 저는 전처럼 집에서 좌절감에 허덕이고 있지만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끼니마다 챙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제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제 인생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런 인생이라도 살아있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참 정신적으로 안 좋았을 때 홧김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굴곡이 많았던 인생 가운데에 저희 남편처럼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겪어보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난 일을 교훈 삼아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도 많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목전에 두고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한 중년 여성이에요. 올해로 결혼 24주년이 된 저와 남편은 연년생 아들 둘과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저나 남편이나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저희 형편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7평 남짓한 삼겹살집이었죠. 평소 먹는 것이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 주방과 고기를 담당하고 싹싹하고 손이 빠른 제가 홀을 맡았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 씩씩거리며 싸우다가도 신기하게 식당에선 손발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저희 식당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작게 시작했던 식당이 20년이 지난 지금 30평 넘는 고깃집으로 규모를 키웠거든요. 둘이 사부작 했던 일들을 이제는 직원들을 10명이나 두고 할 만큼 바빠졌고요. 일정 시간 이상의 외식과 단체 모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코로나 시즌에는 고깃집이라는 특성상 배달 문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수많은 시도 끝에 식지 않고 맛있게 구운 고기를 손님의 식탁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때보다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만족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 리뷰나 평가는 항상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장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좌절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버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만큼 가게 확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남편의 형인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로 머리가 아주 좋고 똑똑한 분이었죠. 일찍이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주버님은 30대 초반에
특수 의료기기를 개발해 회사를 설립했어요. 성실한 직원들도 몇몇 두고 열심히 한 결과 많은 병원에서 기기 구매 요청이 쇄도했고 어느덧 아주머님의 회사는 연매출 100억을 훌쩍 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마침 가게 확장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 망설이던 저희에게 선뜻 먼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투닥거리면서도 남편과 우애가 남달랐던 아주버님은 제게도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저희 셋은 누구보다 가족같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 아주버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던 탓에 지금까지 돌싱도 아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전무한 솔로였거든요. 능력 있는 CEO라는 것을 앞세워 제가 소개도 여러 번 주선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어느덧 51라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제 눈에는 못난 것 없고 성격 좋은 데다가 돈도 잘 버는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없다 보니 아주버님은 늘 한 구석이 허전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도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석준아, 재수씨, 나 할 말 있어. 나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요? 대박! 형,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이 자식이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거짓말 하겠냐? 아주버님, 누구예요? 아, 궁금해 죽겠어. 어떤 여자예요? 네?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려요. 형보다 당연히 어리겠지. 얼마나 어리길래? 35살. 35살이요? 그럼 띠동갑도 넘긴 넘는 거지만. 아주버님,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들 15살 차이 나는 커플들이 기본이던데요, 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형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35살? 그 여자 돌싱이야? 결혼한 적 없어. 그런데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어려 보여. 아니, 애기 같아 보여. 그래서 더 같이 다니면 민망한 느낌이랄까? 에이, 아주버님, 자신감을 가져요. 아주버님 키 크고 덩치 좋고. 아, 흰머리 염색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여자를 형이 어떻게 만났어? 혹시 뭐 이상한 데 가서 사귀고 그런 거 아니지? 이 자식이 계속 날 뭘로 보고. 우리 고객 병원 간호사야. 중요한 기계 결함이 한번 발견되어서 밑에 직원 말고 내가 직접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됐어. 그런데 나한테 먼저 말도 걸고 친근하게 대하더라고. 난 별 생각 없었는데 내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니 그날부터 진짜 연락을 하더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어린 간호사가 형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형 돈 냄새 맡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 나는 나이도 다 말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엄청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작했어. 그 아가씨도 사실 35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네요. 결혼 정년기네 뭐. 너무 잘됐다. 아주버님, 빨리 더 얘기해줘요. 처음 듣는 아주버님의 연애 이야기에 우리 모두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두 아들도 드디어 큰아빠가 연애를 하냐며 궁금해하더군요. 여자친구 사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사진요? 잠깐만요. 헐,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진짜 35살 같이 안 보이네. 봐봐. 대박.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예쁘지? 실물은 더 예뻐. 사진 속의 여자는 정말 연예인같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는 먼저 경계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주의를 갖고 있는 저도 사진만 보고 푹 빠지겠더군요. 형,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건데? 결혼할 거야? 마음이야 하고 싶지. 사실 얘도 결혼하자고 나한테 조르고 있는 중이야.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가 형한테 결혼을 조른다고? 꿈꾸는 거 아니지? 진짜라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그래.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할 게 뭐 있어. 형 땡 잡은 거지. 자꾸 자기는 아주버님이 뭐 어때서. 그동안 여자들이 몰랐던 어떤 매력을 그분이 발견했을지도 모르지. 아주버님, 조만간 우리 자리 한번 만들어요. 너무 궁금해요. 아우 참, 재수씨가 뭘 나보다 더 좋아해. 얘기해 볼게요. 부끄러운지 얼굴까지 붉히는 아주버님을 보니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여자친구가 동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은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호영 동생 구석준이라고. 이쪽은 제 와이프 오진하예요. 실제로 만난 은비씨는 정말 훨씬 더 예뻤어요. 어디 가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초면에 실례지만 정말 예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여자지만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감탄사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은비 씨는 애교도 많아서 아주버님이 녹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오빠, 나 저기 소스 좀. 아, 이거? 자. 아, 오빠가 직접 뿌려줘야지. 그럴까? 알았어. 내가 뿌려줄게.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아주버님 커플을 보는데 저까지 다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더군요. 은비 씨는 간호사라면서요? 일은 괜찮아요? 별로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다 환자라서 진짜 별로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다 환자니까요. 그럼 다른 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건 오빠랑 결혼하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군요. 결혼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부모님도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별말 안 하시던데요? 집안 분위기가 프리한가 보다. 좋네요.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몇 해 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비씨 같이 좋은 분을 만난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아무튼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은비씨는 생각보다 꽤 적극적이더군요. 그날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저희는 헤어졌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비씨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난 잘 모르겠어. 35살 맞아? 왜 그렇게 심하게 어려 보여? 타고난 거지. 어려 보여도 뭐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형이 진짜 은비씨랑 결혼하면 당신보다 더 어린 형님이 들어오는 건데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데려와도 형님 소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아주버님에게 가족만 생길 수 있다면. 누가 보면 당신 친오빠인 줄 알겠어. 휴나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던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부터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 이 아침부터 뭔 일이에요? 재수씨, 나 진짜 결혼하려나 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어제 은비가 석준이랑 재수씨 만나고 와서는 더 빨리 결혼하자고 성화였어요. 진짜요?
어쩐지 느낌이 좋더라. 너무 잘 됐어요. 그, 뭐라 그러죠? 스드메? 그걸 본인이 받은 것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 바로 상담을 가자고 하던데? 아, 스드메요. 예쁜 아가씨인데 뭘 어떻게 해도 다 예쁘겠죠. 잘 다녀와요. 아주버님, 다시 한번 축하해요. 고마워요, 재수씨.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어요. 막 첫사랑을 시작한 수줍은 소년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괜히 저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다며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형은 삼겹살 냄새도 맡기 싫다더니 갑자기 무슨 고기 타령이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헬쓱해? 야, 말도 마. 나 완전 죽다 살아났어. 그 웨딩 촬영인가 뭔가 한다고 은비가 나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이어트 시켰는지 알아? 그놈의 키토식 해야 된다고 아예 밥빵 같은 건 입에도 못 대게 했다고. 아, 어쩐지 아주버님 얼굴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엊그제 촬영했는데 하루 종일 찍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신부를 만났는데 형이 다 맞춰줘야지. 아저씨처럼 배 내밀고 사진 찍으면 은비씨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 배고파. 나 지금 생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재수씨, 나 밥 한 공기만 더 줘요. 알겠어요. 많이 드세요. 한 달 사이 얼굴이 야윈 아주버님이 안쓰러웠지만 뭔가 결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그 스드메라는 게 원래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싸게 고르면 비싸다 할 수 있고 뭐 자기 재정 상황에 맞게 하긴 하는 거죠. 얼마나 비싸길래 아주버님이 비싸다고 혀를 내둘러요? 2,500만 원이요. 뭐? 네? 2,500만 원이요? 형, 무슨 진짜 연예인이야? 사진 찍고 드레스 입고 얼굴 분칠하는데 무슨 2,500만 원씩 써. 형이 하자고 찾은 건 아니지? 당연하지. 다 은비가 알아본 거지. 친구들은 최소 3천만 원짜리부터 한다는데 자기는 엄청 싼 거 한 거라고 말하더라고. 더 좋은 거 하고 싶었는데 참는 거라고. 결혼 준비가 원래 이렇게 비싼 거야? 아주버님, 집은요? 지금 사시는 집으로 그냥 신혼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도 며칠 전에 새로 계약했어요. 자기는 50평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데 50평이요? 내 생각에도 쓸데없이 좀 넓은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울고불고 난리여서 그냥 원하는 집 계약했어. 운다고 집을 다 바꿔? 지금 형 혼자 사는 평수도 둘이 살아도 충분한데. 어쩌겠냐. 은비가 하고 싶다는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은비 씨가 꼭 걷고 싶은 버진로드가 있었다면서 서울에서 예식장이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P호텔로 결혼을 잡았더군요. 하지만 그곳은 예쁜 만큼 가격이 정말 깡패였죠. 그래서 식장은 얼만데? 몰라. 하도 이것저것 돈 나가서 기억도 안 나. 아니, 이 형이 뭐에 홀렸나? 1,000원 한 장도 아껴 쓰던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짜리 스드메를 하지 않나? 50평 집을 덜컥 계약하지 않나? 형,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주버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건 아닌데 결혼 비용이 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날 은비 씨 봤을 때 막 사치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젊고 예쁜데 굳이 이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 뭐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라 로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한참 많은 아저씨랑 하는데 너무 간소하게 하면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것도 싫을 테고 내가 뭐 아주 능력 없는 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맞춰주고 싶어요. 보리패인 얼굴로
허겁지겁 삼겹살을 먹는 아주버님을 보며 저나 남편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은비 씨 이야기만 나오면 해벌쭉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자기야, 난 그래도 아주버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은비 씨를 한 번밖에 안 만나봤잖아. 이런 걸로 괜히 오해하지 말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느낌이 왜 이렇게 쎄하지? 하긴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옆에서 말린다고 그만두겠어. 하다 진짜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판단하겠지. 형이 한 회사 CEO인데 그 정도 판단도 못하려고.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반백살의 나이에 이제서야 좋다는 사람 만나서 살아보겠다는데 초를 칠 수야 없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뭐가 급한지 정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 결혼식 날 처음 들어가 본 피호텔은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제게 형님이 된 은비 씨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예뻤어요. 워낙 외모도 수려했지만 드레스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박혀있던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너무 눈이 부셔 신부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더군요. 아주버님은 결혼식 내내 아주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아주버님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저 둘이 잘 살기를 바라야지. 워낙 빨리 진행된 결혼이라 상견례도 생략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사돈댁을 처음 뵌 것이었어요. 저는 먼저 달려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는 신랑 재수씨 되는 오진하라고 합니다. 오늘에서야 뵙네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반가운 제 인사가 무한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그런데 솔직히 사돈이라 해도 저희끼리는 앞으로 딱히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저 둘이만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민망해져 어정쩡한 자세로 남편에게 돌아왔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식이 끝났고 사진까지 모두 찍었어요. 형님네는 이상하게 부모님을 제외한 친척이 한 명 없었고 친구들도 몇 명 안 되어 보였어요. 여보, 친척이 많이 안 오셨나 보네. 결혼을 안 하렸나? 그러게, 신부 쪽이 너무 썰렁해.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애기네. 어쩜 저렇게 다 30살도 안 되어 보이냐? 결국 사돈과 혼주석에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저희는 식이 끝나자마자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혼여행을 간다며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고 괜스레 긴장을 했던 저희 부부는 집으로 곧장 달려와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죠. 아주버님과 어린 형님의 신혼여행은 참 길었어요. 원래 형님 계획은 1달 반 코스로 잡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 아주버님의 사업상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절충해서 3주만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주버님만 혼자서 식당에 가끔 오시고 형님은 뭐가 바쁜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형님이랑 같이 좀 오시지 왜 또 혼자 오셨어요? 은비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나 봐요. 저도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주버님은 겸연쩍은 얼굴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좋지 않아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목돈이 필요한 때가 또 왔어요. 저희 식당은 거래하는 업체의 분기별로 고깃값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해서 단위가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달이 있었죠. 마침 재료비야 이것저것 해서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니 두 아들의 학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연년생인 첫째와 둘째는 둘 다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했고, 더군다나 첫째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두 아이가 같은 학번으로 동시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아이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합치니 1,000만 원이 우습더군요. 물론 1,000만 원이 당장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돈이 나갈 곳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됐죠.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얘기할게. 애들 1학년 끝나면 바로 갖겠다고 하지 뭐. 매번 아주버님한테 죄송하네. 우리 힘들 때마다. 가족이잖아. 우리가 떼먹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잘 갚는데 뭐.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아이들의 학비를 빌리게 되었고,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주시겠다고 하셨죠. 다행히 급한 불은 꺼서 안심하고 있는 찰나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가게 한번 오세요. 고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각서라고 오빠한테 돈 꿔 가셨어요? 네? 아, 저희 애들이 이번에 둘 다 대학을 입학해서 여유자금이 빠듯해 부탁 좀 드렸어요. 오빠가 무슨 ATM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오빠한테 이제 엄연히 와이프가 있는데 돈을 그렇게 함부로 꿔가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미리 말을 안 해서 화가 나신 건가요?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 전에도 종종 이렇게 어려울 때 아주버님이 도와주시고 또 갚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했다는 걸 잠깐 간과했네요. 미안해요, 형님.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는 여태까지 아주버님한테 빌린 돈은 전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모두 갚았어요. 거짓말도 하세요? 제가 오빠 통장 죄다 찾아서 몇 년치 내역 다 확인했는데 말이 좀 다른데요? 구석준이랑 오진아 이름으로 이체한 내역이 꽤 있던데요.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구진우, 구성우, 거기 아들들 이름이죠? 걔네 이름으로 아주 주기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빠져나간 거 다 확인했어요. 형님, 그건 다 이유 있는 돈이에요. 애들 이름으로 아주버님이 이체해 주신 건 학년 바뀔 때마다 큰아빠가 용돈 주는 거라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 이름으로 돈 붙인 건 아주버님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하는 병원에 선물하신다고 고기 포장해 간 대금 주신 거예요. 제가 다 이유 있는 돈이라며 반박하자 형님은 할 말이 없어졌나 보더군요. 앞으로는 형제간이든 뭐든 돈거래는 반드시 자기한테 먼저 고지하라며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참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살짝 이야기하더군요. 아, 형이 형수님 때문에 계속 좀 곤란한 상황인가 봐. 왜? 뭔 일 있어? 형수가 형의 예전 통장을 다 사사시 뒤져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돈을 어떤 이유로 보낸 건지를 따져 묻더래. 사업하는 사람이 그 내역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경제권을 자기한테 넘기라면서 난리더래. 돈 관리 본인이 하겠다면서. 형이랑 그것 때문에 요 며칠 계속 투닥거렸나 보더라고.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경제권을 넘기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하는 당사자가 돈을 굴려야지. 여태까지 간호사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수로 그 억대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내 말이 형이 그건 정말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울면서 집도 나가고 했대. 나중에 보니까 친정에 가 있어서 형이 다시 데려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나 봐. 그리고 간호사 일도 그만뒀대. 결혼 앞두고 바로 일하기 싫다고 퇴사했대.
그럼 지금 뭐 하는데? 그것도 엄청 골치 아픈가 봐. 형수가 사치가 좀 있나 보더라고. 사치? 얼마나 심하길래? 그건 형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암튼 그것도 두 사람 사이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남편을 통해 들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근황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아주버님도 제 앞에서 하기는 창피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따로 연락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아주버님 걱정에 마음이 쓰이더군요. 얼마 후 아주버님은 술이 좀 취해서는 늦은 저녁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아주버님, 어디서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약주 많이 하셨네. 네, 재수씨. 제가 좀 마셨습니다. 답답해서 좀 마셨어요. 아주버님, 무슨 일 있어요? 뭐가 답답해요, 새신랑이? 새신랑은 답답합니다요. 마침 식당 영업이 끝날 때쯤이라 문을 닫고 우리 세 사람은 둘러앉아 술을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 많이 힘들어? 여자라는 존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휴, 모르겠어. 회사는 뭐 다른 문제 없는 거죠? 회사는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집에 계신 우리 마나님이 아주 제 목줄을 잡고 흔들어서 괴롭네요. 형, 무슨 일 또 있었어? 말해봐. 결혼 전에 병원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나는 그럼 내조에 좀 신경 써주거나 아이 갖는 준비를 하려는 줄 알았지.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대뜸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이 생각 없다고. 딩크로 살고 싶다고. 결혼 전에 아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 없어요? 있죠. 저는 제가 늦은 나이라 웬만하면 좀 빨리 갖고 싶다고 했죠. 은비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하기 싫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왜요? 그냥 싫대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우리 애로 생각하면서 키우자 그러더라고요. 네? 강아지를 애 대신 기르자고요? 막무가내였어요. 강아지 못 기르게 하면 장모님한테 가서 다 말하겠다느니 죽어버리겠다느니 어쩔 수 없이 다독이고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몇백만 원 단위의 회원권을 끊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필라테스, 거기다 반려견 미용샵? 그런 것까지요. 제가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경제권 갖고 있으면 와이프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더라고요. 형이 형수한테 완전 말렸네, 말렸어. 아휴. 아주버님, 제가 모른 척해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남편한테 속상하다며 말하신 거 저도 다 들었어요. 형님이 사치도 좀 심하고 경제권 넘기라고 계속 어거지 쓰고 있다고. 재수씨 앞에서 너무 창피하네요. 우리 가족끼리 뭘 창피해요. 속상한 거 다 털어놓고 가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해보고요. 은비가 제가 더 좋아하고 나이 많다는 걸 이용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그걸 알면서도 은비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고요. 아주버님이 여자를 많이 대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책하지 마요. 지난주에는 회의 끝내고 왔더니 휴대폰에 카드 사용 내역이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전부 큐 백화점에서 긁은 거였는데 다 합쳐서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 은비가 카드 분실했나 하고 놀라서 전화했더니 다 본인이 쓴 거더군요. 심지어 강아지 밥그릇이랑 방석까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로 골라왔더라고요. 4,200만 원이요? 하루에 그걸 다 썼다고요? 그날은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언쟁을 좀 했는데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살아주는 거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또 엄청 상처를 주더라고요. 애도 안 낳을 건데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다 어디에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는 자기는 제 돈 다 쓰고 죽을 거라며 악을 쓰더군요.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서 자기를 왜 데려왔냐고. 그러길래 제 나름 그랬죠.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반년 넘었는데 원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버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주버님, 혹시 저나 남편이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도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일이라 저희가 나서서 뭘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요. 도움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네? 고마워요, 재수씨.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괜찮아질 거예요. 스트레스와 만취로 힘들어하는 아주버님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와 남편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괜찮으실까? 역시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말렸어야 하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늦었지 뭐. 그리고 형 애기 아냐. 이런 일도 본인이 좀 부딪혀보고 극복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옆에서 더 지켜보자. 얼마 후 제 생일날이었어요. 두 아들과 남편이 간만에 들어앉아 저녁을 먹었죠. 둘 다 대학 들어가더니 아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엄마,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공부해야지, 과제해야지, 리포트 써야지. 거기다 알바까지 하잖아. 그래. 우리 아들들 아주 장하다. 두 아들은 제게 봉투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열어봐. 생신 선물이니까. 봉투 안에는 Y 피부샵 회원권이 들어있었어요. 피부샵? 엄마 맨날 식당에 있어서 머리도 잘 못하고 피부관리 이런 건 더더욱 받아본 적 없잖아. 성우랑 나랑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모은 걸로 끄는 거야. 여기가 엄청 유명한 샵이래. 연예인들도 많이 다닌대. 그래서 너무 비싸서 10회는 못 끊고 5회만 끊었어. 미안 엄마. 아니야. 엄마 너무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들. 너희 엄마 이런 거 안 받아도 피부 좋은데? 매일 돼지기름 얼굴에 튀면서 일하잖니. 그것보다 좋은 천연 화장품이 어딨어. 아 진짜 네 아빠 방에다 가둬라. 저는 그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냈어요. 바쁜 일이 있다면서 같이 저녁 먹지 못한 아주버님 생각에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긴 했었지만요. 저는 간만에 매니저에게 식당 홀을 맡기고 아들들이 끊어준 피부샵에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진하님 맞으시죠? 예약되어 있는 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피부가 맨들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때였어요. 형님. 동서를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 샵 다니시나 봐요. 네, 여기 VIP예요. 그런데 동서는 여기 무슨 일로? 생일이라고 아들들이 여기 이용권을 끊어줘서 오늘 와봤어요. 진짜 좋네요, 여기. 아, 생일 축하 할인권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돈으로 끊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제가 받는 관리량은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죠. 오랜만에 만나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아주버님께 들은 형님의 본색이 떠오르며 괜히 아는 척을 했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세상 화려한 것은 몸에다 감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았어요.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혹시 생일이라고 끊어졌다는 거 거짓말 아니죠? 네? 그런 거짓말을 제가 왜... 또 우리 오빠한테 돈 빌려서 끊은 건데 괜히 저한테 찔러서 들려대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들들 팔아가면서 그런 거짓말 할까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 상당히 언짢네요.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돈 빌리고 도와달라고 연락하고 동선에도 전적이 있으니까 뭐. 제가 아예 없는 말 지어낸 것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아주버님과는 20년이 넘은 관계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형님 때문에 사이가 이상해지게 생겼네요. 저는 화가 나서 피부 갈리고 뭐고 돌아섰고 제 뒤통수 뒤로 형님은 말하더군요.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예요. 뭔 세상 거지들이 다 붙어서 뭐라도 뜯어가려고. 하여간 관계를 아주 싹 다 끊어버리든지 해야지.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 울면서 돌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지. 또 제대로 한 방도 못 먹이고 뒤돌아온 제가 너무 한심하고 속상하더군요. 저는 식당으로도 못 가고 집으로 와 누워 한숨판 연거푸 쉬어댔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어두운 제 얼굴을 보고는 말했어요. 피부관리 받으러 갔다 온 사람 얼굴이 왜 그래? 얼굴에 좋다면서 거기서 똥 발라줬어?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씻고 자. 아이, 무섭게 왜 그래? 장난 좀 친 것 같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너무 자존심 상했지만 남편의 형이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도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몰랐던 진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자기 돈도 아니고 아주버님 돈으로 그런 거 누리고 다니면서 나를 아주 거지 취급하더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 내 생각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재산 나눠줄까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손절시키려는 것 같아. 정작 우리는 그런 욕심도 없는데. 맞아. 그건 형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전혀 욕심도 없는데 왜 혼자 설레발치지? 남편은 며칠 고민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형한테 아무래도 말해야겠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형이랑 해결할게. 잠시 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랜 통화가 이어졌어요.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왜? 아주버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형수님, 아니, 형수도 아니다. 그 여자 지금 외박도 하나 봐. 뭐, 외박? 처음에는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며칠 갔다 오고 했었나 봐. 그런데 요즘은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올 때도 많대. 장모한테 전화하니 자기 몸 건강하다고 그러고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그러네. 쎄한 정도가 아니네. 아주버님한테 친정 엄마 파라 거짓말까지 하고 할 일이 뭐겠어. 이거 사람 붙여서 알아내야겠네. 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우리 형이 당하다니. 이 여자 진짜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편과 저는 단단히 화가 나 어떻게 사달을 내야 하나 벼르고 있던 찰나 쥐새끼가 그냥 알아서 쥐덫에 걸려들더군요. 주말 한낮부터 술에 만취한 남자와 여자가 저희 식당에 왔고 놀랍게도 그건 처음 보는 남자와 형님이었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더군요. 형님, 여기는 어떻게?
이 남성분은 누구예요? 어? 동서가 왜 여기 있지? 아, 고깃집 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였구나. 여기 맛집이라고 내 친구가 꼭 먹어봐야 된다고 데려왔는데. 여기가 동서가 하는 데구나. 아, 그렇구나. 친구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둘이 너무 손을 꼭 붙들고 있더군요. 역시나 혀가 꼬부라진 남자가 말했어요. 동서? 동서? 아, 그럼 이 사장님이 네 남편 재수씨인가 뭐 그거야? 야, 보통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네. 거의 너희 엄마 수준 아니냐? 그 남자는 뭐가 신이 났는지 배를 잡고 웃고 있고 그 여자도 옆에서 거들며 웃고 있더군요. 맞아. 우리 동서님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날걸? 남편이 우리 엄마랑 동갑이잖나? 겁나 웃기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친정엄마랑 동갑이라고요? 저는 취한두를 자리에 앉히고 여자의 지갑을 슬쩍 열어보았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민등록증에는 말했던 나이보다 7살이나 적었던 거예요. 그럼 아주버님 만났을 때 35살이 아니고 28살이었던 거야? 나이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주버님의 나이와 재력을 미리 알고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실제 나이로 말하면 20살이 훨씬 더 차이 나서 혹시나 거절당할까 오히려 본인 나이를 올려 부른 거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혼인신고도 혼자 가서 하겠다며 그렇게 우겼다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때 여권은 심사할 때를 빼놓고는 아주버님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요. 친정엄마가 아프다며 외박했던 것도 당연히 그 남자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술에 섞인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자기 머리를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 길로 아주버님과는 그 여자는 남남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정신적, 물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유명 로펌을 통해 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전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아주버님은 이번에 칼을 간 듯이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털어간 1,000원 한 장까지 받아내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첫사랑, 첫 연애, 첫 결혼은 1년도 안 되어 막을 내렸어요. 본인 인생에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아주버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돋고 몰래 나가 웃으며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자꾸 저한테 여자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지 묻기도 하고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겠죠. 아무래도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맹세했던 것이 있어서 또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쑥스러운가 봐요. 이번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과 적극 나서자고 다짐도 했답니다.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받으려야죠. 좋은 분이겠지요.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